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68세 박선영 씨는 남편 정혜수 씨의 장례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 이제 정말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선영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장례식에서 상상도 못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과연 당신은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를 정말 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한 여인이 남편의 장례식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비밀과 그 속에서 피어난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로 여는 하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단독주택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은 40년간 살아온 이 집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남편 정혜수의 영정사진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선영에게는 왠지 그 미소가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40년 서로 미워도 함께한 세월인데 이젠 정말 끝이네.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영정 앞에 놓인 국화꽃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70이라는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혜수를 보내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했던 적도 있었고, 미웠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무덤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감정들이 이제는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릴 운명이었습니다. 혜수와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28살의 선영은 친구 소개로 만난 32살의 혜수에게 첫눈에 반했었습니다.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에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 마음에 들었죠. 혜수 역시 선영의 단정하고 조용한 성격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연애 기간 1년을 거쳐 결혼에 골인했을 때 선영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선영은 조금씩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혜수는 분명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거나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없었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늘 어딘가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혜수의 마음 한구석에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는 것 같았죠. 가끔 혜수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선영이 뭘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혜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선영은 남편이 자신에게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혜수가 전화를 받을 때의 모습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선영이 다가오면 급하게 전화를 끊거나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누구랑 통화한 거야? 라고 물으면 혜수는 회사 일이야 또는 친구야 라고 대답했지만 선영은 그 대답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개인적인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혜수가 자신과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빈소에는 아침 일찍부터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검은 옷을 차려입고 나타났고 혜수와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도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고인의 성품을 칭찬하는 말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혜수 아저씨 참 좋은 분이었는데 이웃들한테 항상 친절하셨지. 성실하고 바른 분이었어.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마을 어른들 모시는 일에도 앞장서셨잖아.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동네 아이들한테도 잘해주셨어. 선영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면 왜 자신과의 결혼 생활은 그토록 밋밋했을까요? 왜 늘 어딘가 벽이 있는 것 같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했던 혜수가 정작 가장 가까워야 할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거리감을 두고 있었던 걸까요? 혜수의 직장 동료 한 명이 선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혜수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어려울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다만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깊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주말에는 혼자 어디론가 나가시는 일이 많았잖아요. 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혜수는 주말마다 산책 좀 하고 온다거나 친구 만나고 온다며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선영은 남편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혜수가 정말 좋은 남편이었지. 40년을 해로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부부가 몇이나 되겠어.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정말 해로한 것일까요? 같은 지붕 아래서 40년을 살았지만 진정으로 서로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조카 며느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모, 발인 준비는 다 끝났어요. 곧 시작하면 됩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수의 눈빛이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보였지만 선영은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빈소 안은 조용한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들이 마치 혜수를 배웅하는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선영은 검은 한복 치마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주인 아들 민수가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영정 앞에 서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선영도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하지만 선영이 일어서려는 그 순간 빈소 입구에서 낯선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선영도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빈소 입구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는 나이가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낯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선영 역시 궁금한 시선으로 그 여자를 쳐다봤죠. 여자는 주저함 없이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혜수의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지인이나 동료라면 저렇게 깊은 슬픔을 보일 리가 없었거든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혜수와 깊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여자는 영정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선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선영은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눈빛에는 단순한 조문객의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거든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인의 아내였습니다.
순간 빈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고 선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정혜수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정희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혼인신고서, 사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정혜수와 이정희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숨겨둔 부인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선영이는 뭐가 되는 거지? 선영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혜수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40년을 부부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여자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선영이 일어서며 정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정혜수 씨의 배우자입니다. 법적으로?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저도 혜수와 혼인신고를 했다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빈소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급하게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이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민수가 정희를 향해 물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호적 등본입니다. 정혜수 씨와 제가 1979년에 혼인신고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속삭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선영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결혼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저와의 결혼은 뭐가 됩니까? 저희도 분명히 혼인신고를 했어요. 아마도 중혼이었을 것입니다. 정희의 말에 선영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민수가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결혼할 때 이미 당신과 결혼한 상태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혜수 씨가 저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딸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연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혜수 씨의 딸입니다. 이 말에 빈소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혜수에게 다른 딸이 있다는 것입니까? 민수는 자신에게 이복 누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혜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선영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혜수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건가요? 그럼 혜수가 저를 속인 겁니까? 40년 동안?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혜수 씨가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저희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동정하는 시선도 있었고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이런 곳에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선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거든요. 40년간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저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요. 그 순간 선영은 정희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직감했습니다. 재산 문제였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선영은 정희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선영은 정희를 이끌고 장례식장 안쪽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도 뒤따라왔습니다. 문을 닫자 바깥의 웅성거림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정희와 마주 앉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당신 대체 누구입니까?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정희입니다. 정혜수 씨와 1979년에 결혼했고 소연이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럼 혜수가 저와 결혼할 때 이미 당신과 결혼한 상태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혜수 씨가 저를 버린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집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저는 그가 저를 떠난 줄 알았습니다.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혼은 왜 안 했습니까? 남편이 사라졌으면 이혼 신청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혜수 씨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요. 그때는 너무 충격이어서 그냥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혼자 소연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혼 수속을 밟을 여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차라리 법적으로라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혜수 씨는 저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혼 초기에 함께 산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혜수 씨와 제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혜수 씨가 매월 저희 집 앞에 놓고 간 돈봉투들이에요. 받은 날짜와 금액을 모두 기록해뒀습니다. 선영은 그 기록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혜수가 정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혜수는 두 가정의 생활비를 대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요. 혜수 씨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정희의 말에 선영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수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그때까지도 혜수는 정희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럼 혜수가 죽을 때까지 당신과 연락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어요. 하지만 돈은 계속 보내왔죠. 그리고 가끔 소연이 소식도 물어보곤 했어요. 민수가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그럼 제게 누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연이는 올해 38살입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희의 말에 선영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혜수에게 딸이 하나 더 있다니, 그것도 민수보다 나이가 많은 딸이 있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겁니까? 혜수가 죽을 때까지 숨어 있다가 지금 와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혜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동네 사람을 통해서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말을 멈추고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이가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권리요? 법적인 권리 말이에요. 상속받을 권리요. 선영은 정희의 솔직한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돈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재산이 목적이었군요. 아니에요. 저는 혜수 씨를 아직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버렸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연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받아야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저희 가족 것입니다. 당신들이 끼어들 권리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수 씨와 저는 법적 부부였고 소연이는 적출자입니다. 상속 권리가 있어요. 선영은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4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대체 왜 이런 복잡한 일을 만들어 놓고 떠난 것일까요? 혜수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중에 소문으로 들었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과 민수, 그리고 정희와 소연이 모두를 속이고 살아온 것입니까? 상담실 밖에서는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빈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방금 전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조카들과 친척들이 급하게 모여들어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거 큰일 났네요. 조카 중 한 명이 다른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모부가 중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먼저 결혼한 사람이 진짜 배우자인 건가? 친척들 사이에서 갑자기 재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혜수는 생전에 꽤 많은 재산을 모아두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단독주택과 몇 개의 상가 건물,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이 있었거든요. 만약 정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재산이 두 가족 사이에서 분할되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또 다른 낯선 사람의 등장에 술렁였습니다. 여자는 주저하지 않고 영정 앞으로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죠? 어머니라고요? 당신은 누구신데? 친척 중 한 명이 물어보려는 순간 상담실 문이 열리고 선영과 정희, 민수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정희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엄마, 소연아, 왜 왔어? 병원 일은 어떻게 하고? 정희가 딸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소연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빈소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해수의 또 다른 딸이 나타난 것입니다. 소연은 어머니 정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와야죠. 그리고 소연은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남매가 처음으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민수보다 4살이 많았지만 두 사람 모두 해수의 피를 이어받은 자녀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소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매와 코 모양이 특히 비슷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소연이라는 분이군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소연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소연입니다. 정혜수 씨의 딸이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비록 복잡한 상황이지만 혈연 관계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소연의 말에 민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우리 가족 것입니다. 당신들이 끼어들 권리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있어요. 뺏길 생각은 마세요. 소연의 단호한 말투에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이제 대놓고 두 가족의 대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 모든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오다니 이보다 더 치욕적인 일이 있을까요? 그만하세요, 다들.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고인이 누워있는 곳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와 저를 외면했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에요. 정의가 딸을 말렸습니다. 소연아,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왜요, 엄마? 우리가 왜 숨어야 해요? 30년 넘게 그림자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당당해져야 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날에도 오지 않으셨고 전화 한 통 안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민수는 소연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렇게 자상했던 아버지가 소연에게는 무관심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당신을 언제부터 무시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요. 제가 태어난 후 얼마 안 있어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요. 그 후로는 돈만 보내주셨죠. 조문객들 사이에서 더욱 큰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해수의 이중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선영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장례식장 직원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분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변호사를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온 것일까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선영과 정의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 정혜수 씨의 유언장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혜수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것입니까?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에게 맡기신 유언장입니다. 오늘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영과 정희, 그리고 민수와 소연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혜수가 과연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변호사가 유언장 봉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빈소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빈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 정혜수 씨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혜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먼저 내가 저지른 큰 잘못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두 여자를 모두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영은 유언장의 첫 마디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단독주택과 관련 예금은 박선영과 아들 정민수에게 상속합니다. 강남구 상가 건물 2동과 관련 예금은 이정희와 딸 이소연에게 상속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혜수가 재산을 두 가족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족이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에서라도 법적 분쟁을 일으킨다면 해당 가족의 상속분은 모두 사회에 기부됩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이런 조건을 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고인의 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소연도 불만을 표했습니다. 화해라니요? 30년 넘게 우리를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화해하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는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더 있습니다. 고인께서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 재산 목록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농지 3,000평과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임야 5,000평, 그리고 비밀 예금 계좌에 있는 3억 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파주 농지와 천안 임야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밀 예금까지 있었다니 혜수는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땅들, 우리가 결혼 초기에 함께 보러 갔던 곳들이에요. 혜수 씨가 미래를 위해 사두겠다고 했던. 선영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 땅들은 혜수와 정희가 함께 일군 것이었단 말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신혼 때 주말마다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소연이도 어릴 때 따라갔었고요. 정희의 말에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밭에서 채소를 기른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아버지와 함께한 거의 유일한 추억이에요. 선영은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혜수가 자신에게는 전혀 말하지 않았던 재산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의 절반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파주 농지와 천안 임야는 내가 정희와 함께 일군 것이므로 정희에게 상속한다. 하지만 비밀 예금 3억 원은 내가 두 가족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따로 모아둔 것이므로 이것은 사회에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 바란다.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우리 돈을 기부한다는 거예요? 그 돈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고인의 의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가 건물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시세로 따지면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관련 예금까지 포함하면 15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이 말에 조문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영도 놀랐습니다. 혜수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혜수 씨가 저와 소연이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소연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면했던 것에 대한 보상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그렇게 큰 재산을 남기신다니.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큰 재산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꽤 오래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들은 약 15년 전에 매입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선영은 15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혜수가 사업 확장을 한다며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선영은 혜수를 믿고 자신의 적금까지 털어서 도와줬었는데 그 돈으로 상가 건물을 산 것이었나요? 그럼 그 상가 건물 구입 자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과 개인 자금을 조합해서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선영은 자신이 도와준 돈이 정희와 소연을 위한 재산이 되었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혜수는 자신의 돈으로 다른 가족을 위한 재산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때 소연이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화해하고 싶어요. 서로 미워하며 살 이유는 없지 않나요?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해요? 유언장 공개가 끝난 후 빈소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두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한 후 떠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발인을 앞두고 혜수의 방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40년간 함께 사용했던 이 방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의 흔적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혜수의 낡은 양복들이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 열쇠로 혜수가 늘 잠가두고 있던 작은 금고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금고는 침실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책상 서랍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고를 여는 순간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혜수의 숨겨진 삶의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와 찍은 옛날 사진들, 소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두꺼운 편지 뭉치들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들은 연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3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혜수가 정희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 회사에서 소개받은 여자와 선을 보게 되었는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해결책을 찾을 테니까. 선영은 이 편지를 읽으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혜수가 자신과 결혼한 것은 회사의 압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혜수의 상사가 자신의 조카를 소개해주며 결혼을 강요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더욱 절절했습니다. 정희야, 결혼식이 끝났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너에게 있어. 선영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해수도 나름대로 고민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소연이가 태어난 후에 쓴 것이었습니다. 정희야, 소연이 사진을 보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돈은 계속 보낼 테니까 소연이를 잘 키워줘. 언젠가는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 편지들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선영은 해수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해수는 정말로 두 여자를 모두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과 상황 때문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최근 편지는 해수가 병원에서 쓴 것이었습니다. 선영아,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알아달라. 남은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선영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열했습니다. 40년간 느꼈던 서운함과 외로움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해수는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수도 불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문 밖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선영은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의 손에 들린 편지들을 보더니 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편지들. 해수 씨가 저에게 보낸 편지들과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선영은 정희에게 편지 몇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해수 씨는 저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한다고 선택할 수 없다고. 선영이 물었습니다. 정말 해수를 사랑했습니까? 지금도 사랑해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정희의 솔직한 대답에 선영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해수가 저를 진짜 사랑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이 편지들을 보니까 해수의 마음은 늘 당신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수 씨는 분명히 선영 씨도 사랑했을 거예요. 다만 첫사랑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민수와 소연이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소연이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요. 그 원망을 민수 씨에게 푸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수가 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떠났을까요? 차라리 진실을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정희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화해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희도 동의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까요? 설득해봐야죠. 우리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복잡하고 아픈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발인이 시작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영과 정희는 해수의 방에서 나와 빈소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소연은 여전히 서로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두 어머니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발인 준비를 마쳤다고 알려왔습니다.
영정사진을 들고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영정사진을 들려고 하는 순간 소연도 함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요. 민수는 거부하려 했지만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드세요. 두 분 다 혜수의 자녀니까요.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민수는 마지못해 소연과 함께 영정사진을 들었습니다. 영정을 든 두 남매가 앞서 걸어나가고 그 뒤를 선영과 정희가 나란히 따랐습니다. 조문객들은 이 장면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대립하던 두 가족이 함께 발인을 하는 모습이 신기해 보였거든요. 영구차 앞에 도착했을 때 혜수의 관을 옮기는 순간이 왔습니다. 민수와 소연 그리고 몇 명의 친척들이 함께 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네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연의 슬픔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소연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영구차가 출발하고 두 가족은 각각 따로 준비한 차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차 안에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혜수 아버지의 편지들을 읽어봤어. 편지요? 아버지가 숨겨두신 편지들이 있었어. 그 편지들을 읽어보니까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하셨다고요? 아버지가 잘못을 저지르신 건데 왜 힘들어하신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구나. 아버지도 두 가족을 모두 사랑하셨던 것 같아. 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선영의 말에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배신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을 때 정희와 소연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관 앞에 섰습니다.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혜수야, 이제 정말 보내줄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혜수 씨, 저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요. 비록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다고 믿어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아버지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주신 건 알고 있어요. 편히 쉬세요. 마지막으로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쉬워요.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인정받게 되어서 기뻐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네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자 다른 감정이었지만 혜수를 보내는 슬픔만큼은 같았습니다. 화장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네 사람은 휴게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무거움이었습니다. 적대감이 아닌 깊은 슬픔과 성찰의 무거움이었거든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는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수는 소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신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당신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정희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저는 정말 혜수 씨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하지만 40년을 함께 사신 선영 씨가 진짜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혜수의 부인이었어요. 다만 상황이 복잡했을 뿐이죠.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두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민수와 소연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른들이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니 자신들도 감정적으로 대립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고를 받아든 순간 선영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밉지만 이제 그 사람 보내줍시다. 더 이상 미워봐야 소용없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혜수 씨가 원하신 것도 우리가 화해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민수와 소연은 여전히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유언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소연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선영과 정희는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더 이상의 갈등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합시다. 네, 그래야 혜수 씨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장례식장을 떠날 때 네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은 집에서 혜수의 흔적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속 양복들, 서재의 책들, 그리고 그가 아끼던 소소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이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선영이 정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보따리를 선영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혜수 씨의 비밀 예금 통장이에요. 그리고 파주 농지와 천안 임야 관련 서류들입니다.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그 재산들은 정희가 상속받을 것들이었는데 왜 가져온 것일까요?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요. 기부라니요? 유언장에는 분명히 당신 몫이라고 되어 있는데 혜수 씨가 마지막에 3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라고 한 뜻을 이해했어요. 저희가 받을 재산으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영은 정희의 결정에 감동받았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소연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 뜻을 이해해줬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이가 어제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라고요.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선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소연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강남 상가 건물들도 네, 모두 기부할 예정이에요. 혜수 씨가 원했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요. 선영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현명한 결정인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혜수 씨를 원망하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만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결정한 게 있어요. 이 집과 관련 예금도 일부 기부하려고 해요. 정말요? 해수와 함께 모은 재산으로 또 다른 분쟁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민수에게는 적당한 몫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요. 정희는 선영의 결정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선영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우리 둘 다 해수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현관문에서 다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와 소연이 함께 왔습니다. 두 남매는 며칠 전부터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결정한 게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 소연 누나와 이야기해봤는데 저희도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기로 했어요. 재산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맞는 말을 했어요. 저희가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지내는 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인 것 같아요. 선영과 정희는 자녀들의 성숙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으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요. 의미 있는 일이라니? 선영이 물었습니다.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저희 같은 복잡한 가정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자고 했어요. 편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정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상속받을 재산도 기부하겠다는 거야? 일부는 저희가 갖고 대부분은 기부할 생각이에요. 어차피 저희가 다 쓸 수도 없는 큰 돈이잖아요. 민수의 말에 선영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네 사람은 함께 앉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해수의 이름을 딴 정해수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가정 환경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심리 상담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이 이렇게라도 의미 있는 일로 바뀔 수 있다면 좋겠어요. 소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정해수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가정사를 겪은 가족들이 화해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알려졌거든요. 선영은 이제 홀로 남은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희와는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며 해수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민수와 소연은 남매처럼 지내며 재단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남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좋은 기억으로만 묻어주자. 선영은 해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의 복잡한 감정들이 이제는 따뜻한 이해와 용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해수가 저지른 잘못은 분명했지만 그 잘못마저도 이제는 더 큰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로 승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처마저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